미안한 마음에 두 다리를 내 몸이 가진 미늘에서 방생시켰다. 다리들은 곧잘 아가미를 만들 줄 알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아무 말 없이 흘러갔다. 내 다리들은 암컷과 암컷이었다. 서로의 꼬리를 간지럽히며 내 눈 위를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성진 시인의 시 감각하는 생각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문득 이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유영하듯 떠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완성한다면 매우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어린 시절 남동생과 나는 아기 돼지 삼형제 테이프를 자주 들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디오북 같은 것이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림책을 보는 형태였다. 늑대의 거친 목소리와 집이 무너지는 소리 때문에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지만 무서워 죽겠다는 동생을 잡아 끌고 몇 번이고 테이프를 돌려댔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꽤 좋아했나 보다. 아니, 나는 늑대를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막내 돼지의 카랑한 목소리보다 늑대의 아둔한 목소리가 더 듣고 싶었고 늑대가 둘째 돼지의 나무집을 부술 때의 묘한 희열이 느껴지기도 했다. 얼마 전 대형 서점에서 아동 코너를 기웃거리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발견했다. 여전히 늑대는 멍청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나는 늑대의 회색빛 털과 긴 주둥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안녕, 나의 울피.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마지막 작가의 방이 되겠네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라고 또 강지혜 시인이 끝까지 써주셨습니다. 사실 딱히 친구는 아니야, 우리가. 성순 씨는 영혼의 친구고 영혼 씨도 영혼의 친구죠. 저는 별로 영혼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대본 쓰신 분이 되게 좀 올곧으신 분 같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셋을 친구로 묶어줬습니다. 오늘부로 우린 친구로 하고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임성순, 이영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만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진짜요? 그래서 의상의 연결이시구나. 힘들어가지고. 네. 성순 씨는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신작 극해 저번 주에 얘기를 별로 못했는데 요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좋게 읽어주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일단 책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임성순 작가의 소설이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작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문학에 관심이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좋게 말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한데 사실은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책이 안 나가는 거겠죠.
아 진짜 겸손 컨셉 끝까지 밀고 나가네. 예, 돈을 좋아하는 겸손이 제 오늘 컨셉입니다. 네. 돈하고 겸손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아 조영란 선생님이 겸손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통적인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성순 씨는 저번에 제가 처음에 사석에서 만날 때 뒤에 그 헤드폰을 장착하고 나오셨어요. 계속 음악을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문학 외에도 음악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문학 외에 좋아하는 예술 분야가 있다면 아, 저는 뭐 음악을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뭐 뻘쭘해서 예, 뻘쭘해서 일단 이렇게 뭔가 쓰고 쓰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잖아요. 고맙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딱히 뭐 음악을 많이 듣는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영화 일을 해서 예전엔 영화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안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요새는 예전보다 문학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설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료 보는 그게 또 뭐 즐겁기도 한가요? 예, 공부하는 게 재밌긴 해요. 아. 예, 최근에 요새 SF를 쓰려고 물리학하고 예.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겸손이 컨셉이라고 했는데 재밌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최근에 물리학과 수학에 빠져 있어요. 왜 재밌냐면 돈이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봐. 네. 아무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죠. 예. 시험이 없으면 사실은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서 공부 자체도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동안은 글을 안 쓸 핑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이것도 일하는 있으니까. 거다. 예. 네. 그러니까 놀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영훈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화는 나오는 건 거의 좀 한때 만화가까지 꿈꾸신 분이신데. 워낙에 좋아했었어요. 네. 어릴 적에 만화 가게를 하기도 했었고 집에서. 그다음에는 영화를 갖다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 어느 지점부터는 특히나 요즘 영화들이 특히 그런데 에너지가 좀 약간 보면서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에너지 자체가. 근데 같은 이유로 연극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들이 눈앞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뿜겨져 나오는 그 힘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좀 싫고 좀 부담스러웠던 예. 건가요? 예. 그 20몇 살 때 좀 주변의 친구들은 연극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전 되게 싫었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야 어쩌지? 이거 우리 PD가 또 극작가고 연출가라서 이거 편집되면 어쩌지? 근데 최근에 어떻게 기회가 있어갖고 연극들을 꽤 많이 보러 다니게 됐는데 블랙워치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네. 재작년에 했던. 네. 그걸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야. 다음부터는 어쩌지? 네. 우리 또 PD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 블랙까지 얘기할 때 PD가 쓴 작품이 블랙박스였거든요. 그래서 영훈 씨가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거 싶었는데 블랙워치를 얘기했어. 제가 일단은 봤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이어붙이든가 잡았어. 근데 블랙워치라고 영국 쪽에서 온 연극이었는데 그 스펙터클이 너무너무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요즘 연극 같은 거 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예.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 연극의 매력을 느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의외로 이영훈답지 않게 굉장히 훈훈한 답변이 나왔네. 차기작으로 예. 차기작으로 꼭 한 번쯤 이런 소설은 써보고 싶다. 예. 이런 소재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제 사업 아이템이라서 그러면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정보를 감추고 몇 가지만 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는 외국인 매춘. 그 중에서도 뭐 외국인 매춘이라든가 실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붙어 있는 거겠지만은 아마도 좀 추리 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네. 아니면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꼭 써보고 싶은데 그걸 쓰기까지 좀 그 몸을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게 되는 발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러는 도중에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장르들을 해봐야 할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는 너무너무 좀 흥미로운 게 많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요즘 관심을 갖는 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이 사람들의 그 폭력 조직 문제라든가 네. 매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씨도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극해가 사실은 배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아까 필리핀 노동자들 얘기도 했었고 예.
어떤 소재에 관심 가지고 계신지요? 최근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F를 쓰려고 물리학이랑 수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가 즐거워요. 네. 아니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뭐 물리학에서는 우주라고 말하는데 세계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청탁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게 컨셉이야. 그러니까 청탁 없다는 게 컨셉이야. 우주 얘기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실험실에 갇힌 과학자들이 전공은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어떤 실험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실험실에 갇힌 과학자들이 거길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얘기를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취재는 거의 뭐 자료에 의거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튼 또 저번 주에도 극회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극회는 취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극회가 참 안타까운 게 사실 손익분기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영화 취재에 영화도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예. 지금 분위기가 얼굴도 탔고 이 뭔가 사람이 피부가 상해서 돌아왔어. 혹시 직접 뭐 원양어선 타시고 오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원양어선을 타려고 알아보기는 했거든요. 알아보기까지 하셨어요? 예,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또 워낙 게을러서 도저히 그 배위 생활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알아보러 가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난 걸로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신 이제 취재 같은 경우에 뭐 고래 관련된 거는 일본에 가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왜냐하면 포경 관련 자료가 없거든요. 거의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포경이 그 포경. 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왜 비뇨기과 포경 말고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포경 자료를 찾아보려고 일본 가서 찾아보고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남극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 갔다 온 손익분기점도 못 넘었는데 예, 그렇죠. 남극 갔다 왔으면 몇 년에 걸릴지 몰라요. 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았어야 됐죠. 남극을 갔다 왔으면. 예, 그래가지고. 뭐 고래 관련 자료부터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발로 뛰어서 취재한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글 쓰는데. 야, 해밍웨이인데 무기여 자리 거라 쓰려고 전쟁 참전하고 배를 탔으면 해밍웨이죠. 네. 배를 안 탔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 마지막 방송이라 막 던지는 거 아시잖아요. 성순 씨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시나리오도 쓰시면서 소설도 쓰시잖아요. 이 두 작업의 매력도 각각 있을 거고 차이점도 있을 건데 어떤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시나리오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시나리오는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영화 일을 하다 왔으니까 사람들이 소설이 굉장히 영화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영화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는 제가 쓰는 소설 자체는 왜냐하면 소설을 잠깐만 겸손 컨셉이 무너졌는데 예. 본인이 쓰는 소설이 감각적이다. 자신의 문학에 진실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감각적이라는 게 아주 뭐 대단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감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주로 얘기가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후각이나 뭐 촉각 같은 거는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소설을 쓸 때는 그 상황에 제가 철저히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쓰는데 시나리오는 반대로 철저하게 카메라가 돼서 생각을 하면서 써요. 그래서 캐릭터도 굉장히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씬과 씬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상상하면서 쓰는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 안 하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서 쓰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제가 그 캐릭터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거든요. 심지어 뭐 3인칭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나름 각각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성순 작가님의 소설도 기대하고 시나리오도 기대하고요. 그럼 영훈 작가님에게 또 개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야, 이 또 체인지킹의 후예네. 아무튼 다 질문은 체인지킹의 후예야. 체인지킹의 후예 수상소감을 보면 심지어 작품 얘기도 아니야. 수상소감을 보면
문학요정 오은 시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저희 큰 시인님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요. 항상 오은 시인을 그렇게 큰 시인, 문학요정 이렇게 인용을 해주시는데 예. 호명을 해주시는데 두 사람의 인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 등단했던 해에 은 선배가 되게 좀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나이는 영훈 씨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2살 그 정도쯤 네.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큰 시인이라 우리 사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워낙에 등단을 워낙 일찍 하셨고 예. 워낙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하나 오은 이렇게 씨는 안 부르면 되게 지금 나에게 짜증내고 그냥- 저한테 화내고 피곤해지거든요. 네. 힘들어지고. 근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약간 굽혀드리는 것이 큰 시인님에 대한 마땅한 대우이자 내가 편해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거하고는 뭐 상관없이 뭐 친하게 지내게 됐죠. 원래 인간관계 같은 걸 잘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가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민망하다, 좀 수줍음 같은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할 때는요. 근데 은 선배랑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처음에는 저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운이 닿게 돼서 그 다음에도 뭐 가끔 얼굴 보게 되고 이러면서 친하게 되죠. 뭐 그거보다 최근에 뭐 은 선배하고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민석이 형하고의 관계도 되게 좀 뭐 분기마다 저한테 전화하시잖아요. 3분기마다 한 번씩. 네, 1년에 4번. 예, 1년에 4번. 오늘을 기점으로 그 전화도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민석이 형하고 지금 알게 된 지가 2년 됐거든요. 예. 그 2년 동안 저한테 전화를 지금까지 3번 하셨어요. 그리고 3번 할 때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3번 할 때마다 영훈아, 어떻게 지내냐? 그럼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 근데 말이야 혹시 남는 원고 없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년에 2번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째인데 3번 전화했으니까 2번 전화할 때마다 매번 저한테 원고를 찾는 거예요. 남는 소설이 없느냐? 자신이 지금 펑크를 내게 됐는데 네 걸 밀어놓고 나는 빠지려고 한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예. 다들 이제 소설가들이 그렇게 막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들어올 때마다 이걸 감당을 못했다는 뜻인데, 정말 역시 진지한 문학의 길을 걷는 분은 단편 소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영훈 작가님의 발전 가능성을 본 거죠. 저를 밀어주시려고요? 저분은 원고의 보고다. 예. 저분은 원고가 어마어마한 원고가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정부가 긴축제할 때 정 안 되면 이제 화폐 발행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경제학으로 넘어갔네요. 네, 한국은행 가면 돈 소설계 한국은행이시구나. 문학에서 경제학. 한국은행 가면 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설계의 문단의 한국은행이다. 이영훈은 항상 원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거간요를 좀 약간 꽂아주시고 저한테. 네, 그러면 정말 본격적인 문학 이야기 해볼까요?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딱 유일한 작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가분 이거 좀 부르면 안 될까요? 오늘 그 때문인지 안 나오셨어요. 체인지킹의 후회를 비롯한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 인간에 대한 연민에서부터 오는 그 유머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솔직하네. 그러니까 연민을 가진 인물을 그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간에 대한 연민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석이 형보다 한 2배 정도 웃기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세봤거든요. 민석이 형이 던지는 거랑 제가 던지는 멘트랑 어느 쪽에 성공률이 높은가.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세죠?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합니다. 타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네. 상대의 반응을 저희 둘끼리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네. 다 같이 있을 때요. 네. 민석이 형이 한 10번 던지실 때가 많거든요. 네. 민석이 형은 자주 던지시죠. 굉장히 많은 것을 깔아가지고 자주 던지는데 그 와중에 한 2번 정도 진짜로 웃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번 터졌다 하면 진짜 손짓만 이렇게 쓱 해서 다 웃고. 아, 진짜? 예. 야, 그런 이영훈은 어딨지? 난 그런 이영훈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네. 이영훈 씨의 개인적인 질문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3명이 모였는데 각자 소설 쓸 때마다 그래도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서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소재, 주제의식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나요? 혹은 반대로 다른 소설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나요? 성순 씨부터. 예. 일단 저는
원고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보수에 초점을 둬가지고 진짜 늘 쓰는 초질 시간보다 고치는 잠깐 거만하나 싶었더니만 다시 돌아온 돈을 중시 여기지만 겸손한 작가. 아니 초질간이네. 실제로 소설을 한 5고 이하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고치거든요. 그리고 고칠 때도 거의 새로 쓰기 시작하면서 고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한번 쓰고 나면 살아남는 원고가 1000매를 쓰면 한 150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초고에서 예. 2부로 넘어갈 때 예, 85%를 버린다. 예, 보통 그 정도라 예를 들어서 극캠도 2년 만에 나오게 된 게 크게 엎은 것만 8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극회는 공식적으로 몇 곡까지 쓰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 10고까지 썼는데 10고? 예. 야, 진짜 영화 시나리오를 쓰듯이 소설을 쓰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는 보통 20고, 길게는 뭐 30고까지 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영향을 받아. 제가 예. 임성순 작가님을 2년 전에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 이후로 내가 태고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어. 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형이 원래 좀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 저는 주로 보수 전문 작가라 고치는데 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치관과 상관없는 리노베이션 전문 작가. 예. 원래 시나리오 쓰실 때도 다른 분들 네. 시나리오를 고쳐주는 작업을 하셨던 건가요? 뭐 그런 작업보다는 주로 각색을 각본 그게 각색이죠. 예, 네. 아니 각본을 각본. 썼죠. 아, 각본. 초고를 그러니까 원작이 쓰시는 거. 있는 거를 그렇죠. 아하. 시나리오화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예. 그렇군요. 예. 어떤 거 하셨나요?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작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로 나온 작품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시나리오 작업은 돈은 됐다. 예, 그렇죠. 돈은 됐죠. 역시 겸손하지만.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아마 영화를 혹시 보시게 될 수도 있을진 모르는데 아직 나온 작품은 없습니다. 예. 아직 진행되는 게 하나 있지만 예. 확실하지 않아서 또 겸손한 컨셉을 마지막에 유지하겠다. 아니 뭐 진행되는 작품이 있는데 될지 예. 안 될지는 정말 영화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뭐 진행되는 영화가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뭐 저도 그냥 그래서 계약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단 예.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될지 형님이 진행하고 있는 영화가 어떤 건지 아는데 되게 네.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영훈 씨의 얘기 들어볼까요? 소설 쓸 때 어떤 점에 주안점 두시나요? 위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트. 예. 그 위트란 게 유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웃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위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슬픈 것도 위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일종의 여유라고 해야 할지 혹은 의외성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위트라고 하면 유머 감각과 연결을 시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외성이라든가 돌발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좀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어느 점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얘기가 왜 여기에서 나오지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작품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게 왠지 모르게 이 소설에 어울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문학을 읽는 소설을 읽는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위트인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 다음에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쓸 때 두는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읽을 때 두는 주안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나요? 날카로우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문학, 이른바 이야기하는 본격문학, 네. 순수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는 그걸 읽는 방법을 아니까요. 사실은 아까 임성순 작가님도 네. 얘기하셨지만 사람들이 소설을 읽기가 어렵다. 근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문학은 보는 사람에게 집중력과 이걸 독해할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끝없이.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앉아서 보고 나면은 그냥 2시간 동안 보고 나면은 어쨌거나 이 영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그 영화에 몰입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도 그렇지가 않지만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소설 같은 경우는 좋은 문학, 완성도가 있는 문학이면 문학일수록
읽는 사람에게 좀 어떤 종류의 주의와 집중력을 요구를 하는 거죠. 강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설일수록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익히고 나면 너무너무 지금 이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예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저는 근데 그런 소설들은 그렇게 읽지만 사실은 제가 그 이외에 그냥 대부분의 그 소설들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가로서 예전부터 해왔던 여가로 소설을 읽을 때는 그냥 이야기의 완성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이야기의 완성도는 어떤 장르적인 속성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별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SF를 읽을 때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이른바 이야기하는 본격 문학을 느낄 때의 즐거움은 정말 다른 거죠. 그 본격 문학을 읽을 때의 즐거움 같은 것들은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각자 다 다른 거고 다만 이제 몸에 익히는 능력 같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예. 성순 씨는 어떤가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가능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완전 맡기는군요. 예, 작품에.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사실은 소설을 쓰게 되면 거리를 두고 보게 되기 쉽거든요. 아, 이 사람이 작가 입장에서 이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면 사실은 저도 글을 써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책을 읽는데 썩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에서 뭔가 배워야겠다라고 싶을 때 다시 그렇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작품을 읽을 때는 그냥 정말 그 독자처럼 일단 표지부터 봐가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표지부터 보면서. 예. 그러면 그냥 하나 여쭤보자면 이번에 나온 극해 표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표지 자체가 예쁘고 좋아요. 네. 예쁘고 좋은데 작가 입장에서는 소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약간 독자들한테 사기를 치는 그런 약간 떡밥이다. 예.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읽고 난 다음에 독자가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표지와는 전혀 다른 파란색과 전혀 다른 빛을 가불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지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사실 약간 독자들한테 미안하죠. 예. 표지라고 하면 역시 능력자의 표지가 가리죠. 거기 진짜 그 띠지의 작가의 얼굴을 그렇게 박을 줄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떤 작가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바람풍자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는 표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책에 나왔나요? 아니 뭐 아마 곧 보시게 될 건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옛날 그 예. 80년대 롤라장 같은 분위기, 사이키델릭한 그런 표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람 풍자가 있는 그 소설이 뭘지 참 궁금하네요. 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또 시간을 굉장히 칼같이 엄수하는 고품격 문학 라디오다 보니 저의 마지막 작가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소설 열심히 쓰는 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년 정도 되면은 그 300장짜리 그 작은 소설이 나오거든요. 그걸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있는데 이게 중편 소설인 거네요. 아니 300매 모 출판사에 나오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 지금 한 2권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쓰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쓰고 출판사 이름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요?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은행나무 노벨라? 네. 거기 그거 시리즈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아마 책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아마 올 하반기에는 그거 쓰면서 이제 다음 뭐 출판사의 마감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출판사 이름도 얘기해도 됩니다. 민음사 저기 편집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소연 씨, 내가 진짜 다음에 꼭 안 늦을게요. 진짜 약속할게. 내가 그거를 올해 하반기는 그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새 장편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난데없는 영상 편지에 버금가는 음성 편지 들어갔었고요. 네. 성순 씨 계획이랑 마지막 한 말씀. 뭐 아까 잠깐 지나가듯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SF를 쓸 계획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무한급수랄지
복소수랄지 그것과 복소수와 예. 소립자의 스핀과의 관련성 뭐 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한 최소한 가을 전에는 마무리를 짓고 예, 새 소설을 쓸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돈이 되는 일이 들어오면 뭐든 열심히 해야죠. 네. 예. 분위기는 뭐 복소수 말씀하시고 이러실 때 거의 뭐 스티븐 호킹 박사랑 연락하실 법한 스티븐 호킹 이런 거잖아요. 그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잖아요. 아유, 뭐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이용훈 작가님 아까 잠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네. 뭔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 거죠? 예. 그 형님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민석이 형님. 아, 저의 계획이요? 예. 전 사실 저의 철학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작가의 방에서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인데? 왜냐하면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게스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물어봐 주시고 또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린에 갑니다.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3개월 동안 머무를 예정인데 그동안 머무르면서 유럽에 대한 취재를 좀 하려고 해요. 유럽에 관한 소설을 쓰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을 배경으로 유럽 인물이 주인공인 유럽에서 통할 소설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유럽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한국어로 써서 좋은 번역자를 만나야죠. 외국으로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제 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람 풍자가 있는 표지 디자인이 좀 요상하다는 그 책이 제 책인데 곧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님이 베를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책을 내놓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순 이영훈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청취자가 되어서 이 방송을 듣고 또 두 분의 좋은 작품을 응원하는 독자가 되어서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떤 일을 한다고 누구나 그 분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계의 언저리, 바로 뒤편, 그 옆방 등등 어디서든지 언제나 이렇게 외칠 수도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오프닝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의 게스트는 중심의 중심, 그 코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세혁 극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훌쩍. 아니, 마치 한 3, 4분 지나갔다는 듯이. 예, 뭐 그냥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다음 2회차 인터뷰가 와서 너무 좀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오세혁 작가님이 뭐랄까 좀 이 활력 같은 게 넘치는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스튜디오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것 같아서 저는 또 오늘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면 항상 문장의 소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뭐 문학이나 영화나 뭐 아무튼 그런 작품들을 추천을 부탁드리거든요. 근데 연극하시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극작가님께서 나와주신 김에 최근에 본 연극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연극 작품 한 편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연희당 거리패에 아버지를 찾아서라는 공연을 하고 있다가 끝났거든요. 얼마 전에. 네. 예,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 작품은 이라크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젊은 이라크 작가인데 이분은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요. 원래 연락하시던 사이였어요? 저는 안 하는데 이제 극단과 연락을 하다가 두절이 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라크가 아무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 이라크 곳곳을 트럭을 타고 누비면서 계속 연극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상황이네요. 예. 그분들 앞에서 연극으로 계속 힘이 돼주고 있고 다시 또 폐허가 된 곳에 찾아가서 연극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쓰신 작품이에요. 근데 왜 감동을 받았냐면은 여기에는 어떤 남매가 나오는데 그 젊은 남매가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항상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계속 찾아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잠시 트럭에다가 모셔놓고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트럭에 있던 아버지가? 예.
반신불수에다가 듣지도 말하지도 이렇게 보지도 네. 못하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서 막 이것저것을 누빕니다. 이라크 이것저것을 누비는데 그 누비는 와중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막 뭔가 좀 변해버린 약간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되게 비정상적인데 오히려 그들이 되게 정상적이에요. 느낌들이. 제가 막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되게 뻔뻔할 정도의 비정상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네. 근데 그렇게 찾고 찾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어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서 어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할머니한테 임대를 내준 거예요. 아버지를. 하루당 얼마씩을 내고 임대를 해라. 그럼 이 할머니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뭘 하느냐. 어디 수레에 실어가지고 막 이 불쌍한 노인을 위해서 구걸을 해 주십시오. 한 푼을 보태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반신불수의 노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구걸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도 앵벌인데 네네. 그 할머니가 앵벌이를 할 수단으로 네. 이 반신불구의 아버지를 쓰고 있는 거군요. 네, 임대를 해서 예. 그걸 돈을 벌고 그걸 임대료를 내고 네. 그 남매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막 오히려 막 호통을 치면서 네.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돌봤다. 심지어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누구랑? 그 아버지랑 아버지. 네. 할머니가요? 네, 혼인관계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아버지를 나한테 계속 맡겨놓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데려가려거든 나까지 같이 책임져라. 난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남매들이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끝나거든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예, 예. 근데 저는 근데 그러면 그 혼인신고는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그 그냥- 할머니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 예, 거죠? 그냥 아버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뭐 찍었겠죠. 자, 지장은 거긴 없으니까 아무튼 뭐 사인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되면 정말 여기서 한번 낭독을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최근에 본 연극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작품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서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좋았냐면 사실은 해외 연극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 해외에 뭐 상을 휩쓸고 막 대단한 작품들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뭔가 좀 적당한 어떤 실험과 적당한 어떤 진보적인 약간 냄새를 풍기는데 정작 보면 감흥이 없는 그런 작품들이 네. 많았는데 약간 유럽 특유의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이 이라크 작가의 작품은 진짜 온몸으로 쓴 느낌이 너무 들고 네. 또 이 사람은 또 그 작품을 쓰고 나서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하는데 지금 연락이 두절돼서 사실 이 사람의 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런 모습 자체가 뭔가 걸판을 같이 하고 있는 저한테 정말 너무 와닿았고 그래서 정말 보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라크는 역사적으로 그러하고 또 네. 지금은 이제 무기한 휴전에 들어갔지만 네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바로 며칠 전까지 네. 계속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그냥 가볍게 전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이야기를 하는 뭐랄까 저의 목소리 자체도 지금 네. 좀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거든요. 이게 예,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진중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영화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예, 그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작품이 무대에 다시 한번 올려진다면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종합 연극인 오세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세혁 작가님의 생에서 지금은 이제 연극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 연극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나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사실 내가 이 일을 안 심지어 했다면 고민까지 한 거예요? 예, 이 일을 안 했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나에게 더 맞는 좋은 일이 있나 싶은 게 있는데 어찌됐건 연극이 가장 맞긴 한데 만약에 연극을 안 했다면은 사실 저는 인생에서 되게 웃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웃긴 얘기와 이런 걸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거의 인생의 낙이 약간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 됐건 아마 웃기는 쪽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당놀이를 보고 연극의 매력을 느꼈다는 건 기본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흥분되고 네. 들썩이고 네. 뭔가 그 유머가 있는 걸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막 크게 웃는 그 표정과 그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낙인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희극인가 어울릴 것 같네요. 네네 그런 네. 거. 예. 지금 또 연극도 하고 계시니까 희극 많이 기대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 한 인터뷰에서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찰리 채플린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막 닉네임도 지금 제 성을 따서 오플린으로도 하고 오플린. 예. 예. 채플린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스튜디오에 찰리 채플린처럼 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뭐 약간의 어떤 벤치마킹도 약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인터뷰 나간 다음에 약간 제가 좀 손해를 본 게 가끔 공연을 보는 어떤 분들이 후기에 아니 뭐 채플린을 막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 막 이런 분들 있어. 아 비교 당해서. 예, 약간 상처를 좀 입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채플린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네. 집에 거의 혼자 있었는데 비디오를 계속 빌려주셨죠. 아예 그냥 그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한테 얘가 그냥 오면 돈 받지 말고 그냥 빌려달라. 월말에 계산하겠다. 월정액제 후불제로. 예. 처음 그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막 집다 보니까 근데 저는 채플린 영화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때 막 어리고 하니까 이제 막 말이 들려오고 대사가 들려오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막 그냥 막 자빠지고 구르고 웃기고 그렇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무성 영화도 많았고. 예. 너무 웃겼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슬픈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고 제가 이제 채플린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보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 위인들의 자서전 전집을 사주셨는데 그 저희 예전 유치원 선생님이 갑자기 그 월부 책장사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몇 년 후에. 예. 제가 중학교 때 네. 갑자기 나타나셔서 끊을 수 없는 인연 때문에. 네. 거기에 채플린 자서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이분이 되게 워낙 웃기는 분이니까 되게 그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사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배우였는데 아버지는 채플린 형제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을 앓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앓다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고 뭔가 온갖 세상에서 불행한 어떤 시절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불행한 걸 겪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정말 뭐 슬픔이나 어떤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웃음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존경을 좀 하게 되고 마침 저도 사실은 집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다 다른 지역에 살았어요. 따로따로. 제가 외아들이었는데 네. 뭐 안성에 사시고 마산에 사시고 안산에 살고 막 이래가지고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되게 저는 공감 가는 게 있고 아무튼 이 슬픔을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삶 자체를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일상을 희극적으로 극복한 이 찰리 채플린의 정신과 그 네. 자세 이런 것까지도 네, 굉장히 네. 좋아하시는 거군요. 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예. 찰리 채플린이 그 말 했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고. 네네. 반대인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저도 제 소설에 그 말을 인용하긴 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깨달아서 얘기했는 말이 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희극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희극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렇게 가장 센 얘기를 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극에 힘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웃음의 종류는 많잖아요. 정말 그냥 좀 즐겁기 위해서 웃는 것도 있고 네. 뭐 한번 편하고 싶어서 웃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웃음이 있는데 저희는 어찌됐건 가장 의미 있는 얘기를 가장 재밌게 하자라고 만들어지는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사회에서 좀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비정규직이 너무 늘어나면 좀 너무 안 되지 않나부터 해가지고 왜 일한 만큼 좀 땀 흘릴 만큼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부터 해서 아니 왜 우리나라가 왜 통일이 안 됩니까?라든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 대놓고 보란 듯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왜 하냐. 네, 부담스럽고 회피하게 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막 웃기거든요. 막 이거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고 막 한참 웃기다가 끝나기 한 5분 전에 근데 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 희극이라는 게 정말 그냥 웃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장르인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는 대놓고 하지 못할 정말 세상에 온갖 센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위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채플린이 위대한 이유가 그 당시에 채플린하고 비견될 만한 그 코미디언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네. 버스터 키튼이라고 키튼 있죠. 예, 당대에 쌍벽을 줬던 사람들이 두 분인데 근데 왜 키튼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채플린을 알까 생각해 보니까 모던 타임즈랑 위대한 독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장에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영화로 표현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야심에 찬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 또 그때 막 제작비도 끊기고 막 사람들 막
보니까 막 미국 제향 군인회 막 어르신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우리 나라랑 똑같이 뭐 그런 것처럼 채플린이 위대한 희극인인 거는 좀 가장 센 이야기를 좀 웃기면서 했기 때문인 거고 뭔가 좀 걸판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 좀 생각이 있죠. 네. 그렇네요. 듣고 네. 보니까 키튼은 모던 타임즈나 독재자 같은 그런 작품이 없네요. 키튼 그러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스턴트맨 없이 네네. 자기의 몸으로 직접 모든 연기를 했던 희극인. 예,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어떤 반대하는 그 애인의 아버지에 맞서서 막 애인을 막 이렇게 구출해오고 막 소동극 이런 네, 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 네.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럼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겠지만 네.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는 사실은 이제 좀 찰리 그런 채플린 거죠. 같은 네네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얘기죠. 네. 아, 그리고 이 질문은 저희가 나오는 게스트들한테 꼭 드리는 네. 일종의 그 통과 의뢰 같은 질문인데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 세 가지를 들자면 예, 그 제 말이 좀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세 가지를 뽑는다면 네. 일단 첫 번째가 중개업자. 중개업자는 어떤 중개업자를 뭔가 좀 항상 보면은 뭔가 만들어내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뭔가 중간에서 항상 뭘 하는 그런 종류의 그렇죠. 중개업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중개업자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좋은 의미에서 아니 좋은 중개업자들 그렇죠. 뭐 방을 소개시켜준다 이런 분들 말고.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붙어야겠네요. 네네. 모든 중개업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 부당한 혹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중개업자들. 예, 예를 들어서 좀 어떤 뭐 총알이나 무기들을 또 대량으로 또 이렇게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뭐 중개업자들도 있을 수 네. 있고 아니면 어느 제 3세기 어떤 좀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남자들이나 여자들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여기 또 나라에 또 노동력으로 팔거나 네. 아니 뭘 파는 그런 중개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되게 나쁜 의미의 정말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 그런 중개업자들 때문에 뭔가 좀 세상이 좀 되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브로커 느낌. 예, 브로커. 야, 브로커라고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브로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사대주의가 정말 싫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됩니다. 예 정말 싫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항상 뭔가 저쪽만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싫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 경제에도 사대주의가 있지만 저는 일상에서도 사대주의가 있고 네. 사실 저희 문화 예술에도 사대주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제 말 또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연극의 선진국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인데 거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 뭐 이게 좀 안 좋은 작품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뭔가 어떤 연극계 안에서는 뭔가 그런 어떤 유럽을 위시한 어떤 연극 선진국의 연극은 뭔가 다 좋다라는 어떤 느낌이 가끔 올 때도 있어요. 언터처블의 느낌이 예, 있다는 예.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그러면 만약 일제시대에 일본의 문화예술을 막 흡수해가지고 역시 일본 것이 최고야라고 말했던 정말 어떤 친일 뭐 문학인들이라든가 친일 연극인들도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 그것과 좀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그들께 좋다고 하면 우리들 것도 정말 우리 연극과 우리 예술도 정말 좋다고 스스럼없이 좀 뽐내고 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꼭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무튼 뭔가 좀 자꾸 저쪽 큰 쪽이라든가 뭔가 저쪽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기를 너무 작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좀 뽐내면서 살자라는 어떤 주의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걸 좀 사대주의를 좀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거 뽑아주신 건 제가 미리 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게 또 개념이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네. 아까 브로커 이런 것처럼 좀 혹시나 지칭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네요. 예, 혹시나 이게 또 이게 문장 이게 또 파급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몇천 명이 듣는다고 하니까 거의 없는데 박음량.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아무튼 골목 대장들이 되게 싫은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의아했어요. 네. 어떤 의미의 골목 대장들일까? 이게 뭐냐면 뭔가 자꾸 자기 사람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파라고 해야 되나? 자기 당파. 아, 작게는 5명, 6명부터 크게는 막 한 뭐 이런 것처럼 네. 뭔가 작은 정말 그 어떤 패당을 만든다던가 자기의 말 찾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들만 챙기고 예. 다른 사람들 배척을 하고 이러는 어떤 저는 골목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막. 패거리 문화가 싫다는 예, 패거리 거죠. 문화가. 예. 또 이게 또 막 정치에서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쪽에도 보면 정말 이게 뭔가 이상한 라인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작은 어떤 정말 엇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저 또한 뭐 가끔 뭐 그런 거 겪은 적도 있고 심지어 저희 극단 안에서도 이제 지금은 없는데 극단 안에서 뭔가 좀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막 2명, 3명끼리 친하고 뭐 막 또 이렇게 이쪽 2명, 3명끼리 친하고 이제 이런 걸 좀 저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서로 가까운 건 상관이 없지만 막 정말 뭔가 자기들만의 막 울타리를 만들어서 막 상대를 배척하고 이 안에서만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막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네. 저도 항상 모래알 같은 조직에만 속해 있었고 아, 예. 지역주의 뭐 혈연, 지연, 학연 되게 싫어하는데 뭐 네. 그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표현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골목대장이라는 표현. 아, 그렇네요. 아, 골목대장은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예. 아무튼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스스로를 한 번에 한 단어, 한 문장, 하나의 색, 동물 뭐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정말 어떤 좀 발전소 같은 좀 삶을 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발전소. 근데 이것도 좀 오해.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좀 이런 거 말고 저는 오늘 굉장히 예, 조심스러우시네요. 예. 아, 이게 좀 파급력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워지는데. 뭔가 마인드가 네. 뭔가 그 KBS 1TV에 네. 프라임 타임 때 나오신 그런 마인드예요. 아니 제가 그리고 편하게 아시죠? 극단 대표하기 전에는 좀 안 네. 그랬는데 아, 대표로서의 혹시 저 책임감. 한마디의 발언으로 인해서 뭐 극단의 그 위해를 끼칠까봐 네. 제가 조심스러운. 아무튼 발전소 같은 삶이 되고 싶습니다. 좀 좋은 의미의 발전소인데 뭐냐면 저는 계속 좀 에너지를 만들고 싶거든요. 스스로 막 뭔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싶고 그 에너지를 보고 막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막 같이 작업을 하면 그리고 같이 어떤 동력을 또 만들어내고 그 동력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저는 또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계속 연구 동력 기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막 비타민도 먹어가면서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정말 뭐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튼 막 정말 발전소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또 특히 요즘에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이 비타민 고용량요법 네. 그래서 5알씩 먹고 있습니다. 아, 5살씩. 5알씩 그러니까 3번 먹으니까 15알이죠. 네, 그렇군요. 아, 저희가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하나 앞두고 아쉽습니다.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네. 다음 작품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혹은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이 있다면? 예. 일단 저희는 계속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연을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어디 뭐 인터넷 검색창에서 걸판을 검색하시면 저희 걸판의 어떤 페이지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 일정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아무튼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장 공연은 얼마 전까지 한 10번 극장 공연을 하다가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본의 그 제일동포 3세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천재 작가, 연출가, 배우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세 가지 다 하시는 형님인데 본인과 비슷한데? 작가, 연출가, 배우? 예, 이분은 저랑 비슷.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지켜주는 거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네. 그 일본 영화 박치기에도 잠깐 출연하셨던 분인데 네네. 네. 김철의 형님의 대본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도 달은 뜬다라는 이제 대본이 있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뭐 어디다가 홍보를 할 건데 그 공연을 하기로 했고 최근에 제가 가장 좀 과감하게 밀고 있는 게 지금 지역에서 지금 걸판 소속의 어린이 극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이제 별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어린이 극단을 왜 만들었냐면은 자꾸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막 어떤 연극 선진국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일이 끝나면 막 옷을 갈아입고 연극을 보러 가고 뭐 그들은 막 20몇 살 때 막 정말 좋은 작품 막 써내고 막 20대 초반에 써내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막 사람들이 연극도 안 보러 오고 왜 작가들이 왜 20대 때 연극을 못 쓰냐.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희곡을 읽고 교과서에서 희곡이 실려 있고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막 배우고 연극을 하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읽었기 때문에 20대 때 연극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대본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살 넘어서 우연히 연극을 보게 돼서 연극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문제이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문화를 만들자 싶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연극을 접하게 하자 싶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지역에다가 어린이 극단을 이제 10월부터 이제 창단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제대로 한번 연극을 좀 이렇게 즐기게 하고 그들 중에 정말 한 10대나 20대 때 정말 뭐 천재 작가나 연출가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고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루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판이 이제 연극뿐만 아니라 뭐 영화, 만화, 음악, 출판 뭐 등등등 그냥 온갖 어떤 예술 컨텐츠의 허브 같은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중에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막 앨범을 내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만화 잘 그리는 친구가 있으면 막 만화 연재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독립영화 찍는 분위기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우리 배우들 좀 잠깐 좀 써주십시오 얘기도 하고 좀 뭔가 다방면에 걸치는 어떤 컨텐츠 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거는 걸판이라는 집단이 하나의 어떤 가족이자 마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축을 해서 요즘 좀 땅을 좀 사려고 하고 있어요. 땅을 사서 거기다가 어떤 걸판만의 동네 극장도 만들고 같이 모여 살 어떤 집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저의 뭐 어떤 마지막 어떤 소원입니다. 소원. 네. 야, 땅 살려면 저축 많이 해야겠네요. 정말 연극 잘 되길 바랍니다. 야, 예, 그래서 예. 땅값이 요즘 아니 이런 얘기까지는 좀 예. 그리고 그 답을 듣다 보니까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본인을 지칭하는 단어 발전소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때까지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긴 자기소개와 가장 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가 넘쳤고요. 이렇게 해서 오세혁 작가님과 함께한 2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가님이 제가 진행한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에서 만나는 마지막 게스트였어요.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좋은 에너지 받고 저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클로징 음악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문장의 소리와 함께한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 다음으로 올 DJ는요. 김민정 시인입니다. 김민정 시인이 꾸려가는 새로운 문장의 소리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제자리에서 소설과 다양한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이었습니다.